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아침에 이로운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당내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민주당이 더 민주당다워져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여론 뚱커벨입니다. 배종찬 소장이 부동산 관련 국민 여론을 모아옵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최단비 변호사, 구정물 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3법,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법률 이야기 살펴보고요. 4부에서는 지난 27일 휴전일을 기념해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휴전 이야기를 정대훈 편사연구사가 준비해옵니다. 풍성한 시사 이슈로 차려진 조찬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매일 아침 잠을 팍팍 깨워주는 이 소리와 함께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꼭 끼워 박철민입니다. 아이고 정말 네. 활기찬 닭의 울부짖음입니다. 네. 네. 확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 뭡니까? 첫 번째 소식은 이면 합의서는 없다입니다. 이면 합의서. 네. 국정원장 네, 맞습니다. 관련 얘기죠? 네네. 청와대가 어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면 합의서 주장은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북한에 우리나라가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약속했고 이게 2000년 4월 8일 있었던 남북경제협력 합의서로 작성됐다. 이게 그 증거라면서 청문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들고 나왔거든요. 예. 공개한 문건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등을 북한에 제공한다.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문서에 문화관광부 당시의 장관이었던 예. 박지원 현 국정원장의 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인이 네. 사실은 이제 청문회 때 당시 박지원 이제 국정원장 후보가 네. 이건 위조다. 위조다. 얘기했었죠. 네, 이게 사실이면 내 모든 걸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청와대가 이제 이 문서 존재하지 않는 거를 네. 이제 좀 일찌감치 해명을 해준 거네요. 맞습니다. 예.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고요.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존재하지 않는 문건이다라고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관계자는 관계기관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 청와대에도 이면 합의서가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있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청와대가 찾지 못한 게 아니라면 공개된 이면 합의서는 허위 문서,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의혹을 제기했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면 합의가 없었다면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사안의 성격상 쉽게 밝혀질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진실을 밝히는데 야당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약간 한 발짝 좀 물러서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거 계속 그냥 포기할 수 없고 계속 네. 그 진상 알아보겠다. 예. 뭐 이런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위가 어쨌든 가려질 텐데 이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경제협력 이면 합의서 논란 이제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인데, 자, 다음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회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에 2건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의 안건으로 오릅니다. 예.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하는 그런 법안인데요. 예. 현행 2년인 전월세 계약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이 이제 본회의가 오기까지 야당의 반발이 지금 매우 컸어요. 뭐 이를테면 처리할 때 단체로 퇴장하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정회를 거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당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 속도도 빠르고
추진력도 강했습니다. 네. 이 법안은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애초 예고했던 다음 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늘 본회의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닷새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최근 서울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네.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이 그렇습니다. 법안은 이제 언제쯤 적용될 것 같습니까? 이 법안 처리가 빠른 만큼 적용 시점도 빠를 것 같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될 방침입니다. 바로 시행. 네. 네. 이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처리하고 예. 법 시행은 시스템을 갖춘 뒤에 내년 6월쯤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다음 달 4일 법안 처리가 끝나면 민주당과 정부는 곧바로 주택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베트남 3명 탈출했었는데 네. 뭐 잡혔습니까? 잡혔습니다. 예. 지난 27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에서 베트남인 3명이 탈출했는데요. 그리고 어제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 예. 모두 의무 자가격리 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도망친 건데요. 네. 검거 당시 이들은 인천시 서구 불로동의 한 컨테이너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듣지 않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돈 벌겠다 이렇게 도망친 걸 들었는데. 네, 사연은 정말 안타깝죠. 예. 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임시생활시설 안에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자며 탈출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하지만 이 탈출 후에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시생활시설을 무단으로 탈출한 뒤 인근 폐가의 텃밭에서 과일을 가져다 먹고 네. 14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예. 인천시 검단의 텃밭 인근에서 움막에서는 3일간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숨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일행 중 한 명이 경기도 광주시의 한 기업체 기숙사에 숨어 있었는데 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 강제 출국시킬 예정입니다. 에이, 참. 네. 자,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탈출해서 고생하고 또 혹시나 모를 그 이제 격리시키는 이유가 저거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인데 강제 출국까지 당하게 됐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네. 마지막 소식은 마스크 200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3억 원을 챙겨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아이, 네. 마스크 200만 장 공급에다 속였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또 예. 한창 또 어떻게 사리 사욕을 챙기는 데 네. 썼던 50대 남성인데요. 예.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마케팅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A씨는 지난 3월 마스크 제조 공장과 계약했다며 마스크 200만 장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납품기일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때 A씨는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여간 A씨를 추적해 지난 21일 검거했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보여주거나 법무법인 사무실을 빌려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여 원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창 마스크 수요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벌어진 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을 깨워준 꽃기호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슬기로운 출근길,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여선 경선 통과하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경선 통과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최고위원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부동산 문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제, 내로남불식 태도다. 또 인국공, 정규직 전환에서 나타난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꼬집기도 하셨는데, 자, 당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당에 쓴소리를 한다고 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네. 저는 인국공 문제의 핵심을 좀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문제는 공공부문의 임금 격차, 그리고 민주당의 일관된 원칙의 부재로부터 그 청년들의 마음이 떠나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싶고요. 예.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네네. 사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생각과 이번에 예. 또 로또 취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인국공을 보면서 청년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고요.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임금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근저에 깔려 있는 문제 아닌가 싶고, 예. 첫 번째 들어간 직장이 평생의 자기의 삶을 규정 지어버리는 나라. 한번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되는 나라. 네. 사다리는 더 이상 없고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네. 피해 호소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것은 실제 제대로 국민의 마음을 보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라고 네. 하는 생각에 그러한 얘기들을 좀 했더니 너무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원석 의원께서는 당 내부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신을 가지고 쓴소리 자주 내시는 의원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네. 약간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치 어떻게 지켜나가야 한다 보십니까? 민주당에는 이미 민주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당이죠. 예, 그렇죠. 네, 민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네. 민주는 그럼 무엇인가 추상적이긴 하지만 저는 민주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과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보다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쓴소리를 하게 되는 내용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당에 쓴소리를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당의 태도가 네. 나왔을 때 했던 거고 일부에서 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원욱이 있어서 네. 민주당이 그나마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칭찬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선거는 중간층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내 지지자만도 중요하지만 중간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원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항상 선거에 지게 돼 있는데 중원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의원 중에 누군가는 해야 되고 이원욱이 좀 스스로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예.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다가 예. 꽤 오랜 기간 징역도 살고 감옥도 네네. 갔다 오고 네, 이랬었는데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당내 스펙트럼에서 조금 보다 더 진보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네. 이런 사람이 중원을 끌어들이는 중간층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떳떳하고 네. 파괴력이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스스로 좀 자임해서 그런 말들을 좀 하고 있는 편이죠. 예. 네. 요즘 갈수록 논란이 돼가고 있는 문제죠. 내년 4월에 서울 부산 이제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당원 당규를 그러려면 고쳐야 되는 건데. 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은 안팎으로도 비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그래요.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지려고 하는 단어 머릿속에 항상 가지려고 하는 단어가 아까 민주, 공정, 정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역지사지, 내로남불 뭐 이런 단어들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의 문제도 그러한 역지사지해보고 내로남불하지 않는 상황 그러한 생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른 내용이고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여론의 추이도 보고 어느 것이 올바른 판단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당에서 결정을 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8월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3파전으로 이제 갈렸죠. 당권 경쟁 흥미진진합니다. 이낙연, 김부겸 그리고 젊은 박주민 의원 모두 걸출한 인물로 꼽힙니다. 자, 새로 선출된 당대표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지금 일단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정말 많이 망가지고 있고요. 새로운 지도부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그 민생을 챙기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지 않으면 그 경제에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백신이 내년 6월에나 쯤이나 돼야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사실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서민층들이거든요. 이 서민층들이 더 어렵게 되고 정말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집권 여당으로서 서민의 삶에 대한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한 경제 활력에 대한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지도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의원님 모두 말씀하신 대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누가 되시는지 간에 같이 힘을 합해서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 활력 높이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부겸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꺼냈습니다. 총선에서 이해찬 대표는 합당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이 이제 새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이것 또한 성급한 얘기인데요. 정말 며칠이나 선거가 지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합당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또한 지금 지도부 바뀌었다고 바로 합당한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기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지. 후보 나왔다고 후보도 별로 다른 목소리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을 부동산 관련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이를테면 기재위라든지 이런 곳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신다고요? 네. 지금 도장 받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2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과도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2014년도에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초과 이익 환수제 등 그리고 부장권을 3채 이상 소유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통과되면서 지금의 부동산값 상승에 이제 시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들여다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강남의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거죠. 자연스럽죠.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인데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은
세입자의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세입자가 조금 더 안전하게 그 계약을 연장하면서 주거를 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더 생각하게 돼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주택 정책에서 가장 그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층은 세입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대부분이 일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3일층일 텐데 저 국가의 정책에 있어서 어떤 층을 더 보호해야 되고 그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그러면 세입자가 항상 의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의의 편은 세입자거든요. 예. 그 세입자의 편에 서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강남의 집값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의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상임위, 예를 들어서 기재위, 국토위, 법사위 뭐 등등일 텐데요. 예. 이런 데 갖고 있으면 아니야 이거 그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이번 통과되면 내 아파트 값 내릴 텐데. 네네. 이러면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그 법을 보게 돼 있죠. 네네. 그래서 하여튼 상피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조선시대에도 상피제도. 이미 예. 상피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그 문제가 이렇게 국민적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피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예. 해서 법안을 발의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실 이런 이제 새로운 제도 또는 법안을 이제 현실화시키는데 사실 고위공무원들의 어떤 뭐랄까요 저항이랄까요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작용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예, 예를 들어서 수서에서 가는 SRT 예, 고속철을 놓는데 예, 2018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간 내에 SRT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예, 그것이 나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아질까?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하는 게 매번 하면은 자기가 애초에 계획했던 시간보다 훨씬 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예, 아마도 그 강남에 살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예, 세종시의 출퇴근을 편하게 하기 위한 네, 이심전심에 말은 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에 그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서 빨리 세종시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 교통수단을 만들고 싶었던 것. 예, 대한민국에 지금 강남에 저희가 지하철역이 가장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강남구에. 네, 지하철역을 만일 도봉구라든가 강북구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가장 많이 만들었다면 예,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가 만들어졌다면 아마도 지금의 강남이 아니고 강북구나 이런 기타의 지역이 가장 핫한 곳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위공직자들의 이심전심, 강남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이심전심이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데도 배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재위에 있을 때 예. 실제 기재부 부총리한테 네네, 강남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세법 관련, 예, 부동산 세법 관련, 세제 관련 여기 그 부서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네. 라고 하는 질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자, 그 토지개혁 수준의 부동산 대책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어떤 말씀입니까? 토지개혁 수준. 예전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그때는 부의 수단 해방 이전. 예. 해방 이전에 부의 축적의 수단이 토지였죠. 농지. 네네. 그래서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그 대농 토지를 갖고 있었고 예.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살아갔는데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거를 토지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유상으로 전부 몰수를 하죠. 예. 대형 그러면서 이제 대지주가 없어지고 그 몰수한 토지는 소작농들한테 유상으로 분배를 해줍니다. 예. 그것이 한국의 농업개혁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요. 예. 그 토지가, 부의 축적이 돼서는 안 된다. 농지가 부의 축적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예. 이거는,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누려야 할,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몰수, 유상 분배의 정책을 펼친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주택이죠. 지금의 주택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때 아주 대주주가 어마어마한 농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심지어 어떤 임대인이죠. 민간 임대인은 주택을 600채 정도를 갖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600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개인이. 예. 예, 그 회사도 아니고 개인이 600채를 갖고 임대업을 하는데 예. 그것은 부동산 주택을 갖고 있으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화 때문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그래서 아까 그 일제하에 농지를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국민들이 누려야 될 주거 안정의 수단 아니냐, 공익적 목적으로 그 수단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러면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자경 농민들을 양성을 했듯이 네네. 우리 지금은 이제 유상몰수와 유상분배와 같은 이러한 거라도 좀 고민을 해서 주택에 대한 공공성, 공개념을 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질문을 저희가 많이 준비했는데 좀 절반밖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좀 더 길게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내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출발 새 아침에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이신데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이슈를 가져온 요정 뚱커벨입니다. 네. 요정님께 첫 질문은요. 네. 자, 행정수도 이전이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입니다. 수도 이전의 효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진짜 부동산 이슈가 요즘 국민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 같아요. 네. 뚱커벨마저 예. 부동산 이슈를 이야기할 때는 부동자세를 취합니다. 부동자세. 저희 군대 안 다녀온 사람들은 약간 특히 여성들은 이해하기 힘든 아침부터 좀 실없는 이야기 낱말이거든요. 네. 부동자세. 예. 수도 이전도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개의 이슈가 만났는데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수도 이전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도 이전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는데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 여부였는데 공감 의견은 40.6%. 적지 않은 비율이긴 합니다. 네네. 비공감 응답이 54.5%. 공감 의견보다는 이 부동산 효과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별 또 연령별로도 약간 다르지 않았습니까? 달랐습니다. 예. 이 부동산 가장 이 큰 변수가 되고 있는 지역은 역시 서울이거든요. 예. 서울에서는 수도 이전이 부동산 이 안정에 효과가 있다가 10명 중에서 3명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그만큼 공감하지 않는다는 네. 서울 지역 여론이 높았던 것이고요. 예. 그럼 충청은 어떨까요? 충청에서는 이 부동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공감 의견이 더 높았지만 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또 지방이거든요. 네.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공감과 비공감 의견은 팽팽하게 나타나는데 영남 지역은 지역 기준이라기보다는 조금 네. 보수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네네. 40대를 제외하고는 이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 이 비공감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대, 30대, 2030 세대는 수도 이전이 행정 수도 이전이 수도권 부동산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네. 공감하지 않는다로 나타났습니다. 아.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실시된 수도 이전, 그러니까 이제 네. 수도 이전과 부동산 이를테면 집값 안정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연계시켜서 지금 이번에 조사하신 네. 조사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그렇죠. 찬성 비율이 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예. 찬성 여론이 더 높았는데 왜 이 수도 이전을 했을 때의 부동산 이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 공감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이 더 높았을까? 네. 이걸 봤더니요. 이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보기보다는 국토 균형 발전 실제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2004년에도 네. 너무 수도권이 가멸화되어 있으니까 아유, 뚱쿠벨 같은 사람이 예. 서울에 살면 예. 미어 터지죠. 이러다 보니까 예. 수도권 가밀화로 각종 문제가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수도 이전에 국토 균형 발전 아니겠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찬성 의견이 높았었는데 예. 특히 이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2030 세대도 수도 이전 너무 좋다. 예. 이렇게 공감 의견이 찬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보면 이 수도 이전이 이 충청과 호남에서도 환영 의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수도 이전을 하게 되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의 네.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건 또 달랐던 거죠. 결이. 예. 네. 그만큼 옮기더라도 서울이 여전히 뭐 주요 대학들도 있고 대기업 본사도 있고 또 여러 문화시설이 다 있거든요. 네.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네. 예술의 전당. 그러니까 서울에 살겠다 나는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네. 세종시는 좋은 거죠. 네. 세종시에 뭐가 계속 네, 네. 늘어나면 세종시와 세종시 주변으로는 뭐 땅값, 집값 다 오를 텐데 네. 부산은 어떡하냐? 네. 울산은 어떡하냐? 네. 전주는 어떡하냐?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으면서 이 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특히 이제 물었던 질문은 전국의 땅값, 집값은 아니었습니다. 예.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냐 봤을 때 네, 네. 이건 좀 생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부동산 다른 어떤 정책보다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큽니다. 네. 요즘이 그런 상황인데 그럼 부동산에 대한 이제 빅데이터로 이렇게 살펴보신 민심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예. 그 전에 먼저 이제 그럼 수도 이전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안정한다는 여론도 비율이 적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된 추가 의견을 보면은 뭐 수도 이전하면 부동산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되면은 부동산도 영향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걸 극단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부동산 관련돼서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예. 부동산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게 6월까지도 잠잠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 바닥 민심은. 네. 그런데 6.17 대책이 발표하고도 좀 잠잠했습니다. 왜? 하루 전날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북한 이슈. 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되면서 그렇죠. 6월 말까지 잠잠하던 것이 네. 이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집 사기도 힘들겠고 네. 전월세 구하기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전세 가격이 뛴다. 이러면서 7월 8일부터 관심이 급증합니다. 네. 가장 최근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이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떤 정치권 이슈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관련해서 보면은 이 부동산 관련된 바닥의 예. 이 감성 여론이 어떨까?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론 조사를 했을 때하고 조금 다른 게 네. 빅데이터 상에서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고서 찬성 또 긍정적이다 예. 또는 반대 부정적이다 이걸 나눠봤는데요. 가장 높은 의견은 역시 폭등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올라간다. 네. 의견이 그래서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또 가격 폭등 그다음에 반발 또 비판하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이 투기 건설이 잘 안 되니까 신뢰가 잘 확보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요즘에 이야기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비율로 나눠봤습니다. 네. 이 이제 감성 분석은 오늘 시점으로 해서 일주일 네. 동안을 이제 분석을 한 것인데 긍정은 16%에 그쳤고요. 감성 분석을 했을 예. 때 부정이 48%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 네티즌들의 마음, 뭐 대다수 국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예. 경우에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예. 이런 상황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 좀 눈여겨볼 부분은 중립적인 비율이 36%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정부가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내고 예. 또 솔선수범해야 된다. 누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또 심지어는 청와대 네. 또 이 인사들까지도 네. 청와대 비서관도 최근에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립적인 의견이 한 10명 중에 4명 정도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 중립적인 이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긍정으로 가느냐 네. 부정으로 가느냐 네.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엔 대통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네. 조사에서는 지지율 하락세가 다소 진정된 상황이죠?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주 최근 한 달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K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또 호평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이게 좀 외신의 평가였습니다. 외신이 심지어 그렇죠. 빌 게이츠는 요즘 뭐 시도 때도 없이 문 대통령에게 서한도 보내고 또 이게 좀 이제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는 또 이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빌 게이츠 같은 대단한 사람이 네. 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백신 개발에 이런 데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쭉 꾸준히 높았는데 네. 한 달여 전부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평가의 국정수행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네. 경북공입니다. 경제, 예. 북한, 공약, 바로 검찰개혁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인데 부동산 이슈가 또 경제거든요. 예. 세금과도 관련돼 있고 또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것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것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또 부동산 추가 대책 서둘러서 또 정부가 발표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30대 지지율이 다소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층 이탈도 완화되면서 긍정평가 하락이 주춤하는 좀 강보합의 상태. 계속 하락했던 예. 원인이 뭐 속수무책으로 하락했던 것이 부동산 정책이었다면 네. 최근에 이제 710 대책도 있었고 계속해서 연이어 임대차 3법까지 발표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어떤 정책 이 보완책이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은 누그러뜨리는 하락을 완화시키는 또 영향으로 네. 작동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속도전을 내면서 물론 이제 통합당에서는 이건 무슨 뭐 독재다. 네. 이제 일방통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발빠르게 신속하게 이제 이런 관련 법안들이 통과한 이 부분 이것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당연히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전세 구해본 사람이면 다 고통을 알거든요. 예. 2년만 되면은 네. 심장이 그냥 이게 벌렁벌렁거립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전세값 많이 올려달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인데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이 댓글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월세 신고제가 있죠. 저도 전월세 상한제가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러니까 2년만 지나면 전세값 너무 많이 올려달라 그러고 월세도 마찬가지인데 예.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2+2
이른바 예. 또 5%에 상한 이제 2이 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예. 뭐 뚱크벨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 정책만큼. 네. 예. 안정적 임대를 원하는 30대에게 특히 이제 매력적인 제도가 될 수 있고요. 예.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중도층 또 화이트 칼라층에 주로 이제 긍정적 영향을 줄 텐데 지지율 반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진행자께서도 지적하셨던 대로 예. 한 가지 우려사항은 예. 집을 또 전세에 내주는 임차인의 또 예.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제도가 또 불합리하고 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전세 물량을 걷어들이게 되는 경우에 이른바 전세 대란 예. 유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예. 자, 각 당의 정당 지지율 좀 어떻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네, 한 자릿수 차이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우리 예. 이 YTN이 리얼미터에 의해서 계속해서 추이를 보고 있거든요. 분석하고 있는데 예. 이 부동산 이슈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하게 만들면서 예. 또 여당의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내려갔었는데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 829. 네. 예, 전당대회요. 당대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네.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합니다. 예.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네. 이 정치적으로 결집하게 되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고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가는데 정당 지지율은 결집하면서 좀 올라가는 현상도 있고요. 미래통합당도 지지율이 약간이지만 상승합니다. 예. 이게 일종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사이익, 예. 이게 여당에 대한 또 이 대응하라는 네네. 또 이 견제 심리에서 예.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공수처 법안 또 부동산 관련 법안을 여당이 주도하면서 일종의 언더독 이펙트, 네. 약자를 조금 응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네네.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미래통합당 지지율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뚱코벨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시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